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인터페이스 개론 수업 10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매틀랩을 이용을 해서 SMR 데이터를 분석하고 신호 처리하는 것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신호 처리할 때 트레이닝 과정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뇌파 데이터로부터 피험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널리시스 과정을 통해서 이 피험자가 어떤 뇌파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걸 토대로 시그널 프로세싱 과정에서 어떤 피처를 익스트랙션 할지 이런 파라미터들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었고, 그래서 이제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테스트 프로세스 때도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로부터 피험자의 의도를 예측을 하는 이런 것들을 신호 처리하는 것들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SMR, P300, SSVP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인 P300 방법에 대해서 그 원리와 어떤 연구들이 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P300 베이스드 BCI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P300 베이스드 BCI가 나오게 된 것은 신경과학 분야에서 오드볼 패러다임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P300 연구가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 오드볼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드볼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피험자한테 어떤 이런 자극이 주어지는데, 이 스탠다드 자극이라는 것이 있고 데비언트라는 자극이 있는데, 이 스탠다드 자극은 똑같은 것이 계속 연속해서 나오다가 이 스탠다드 자극과 다른 데비언트 자극이 나오게 되면 이때 이제 피험자가 이게 다른 것을 인지를 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이 이제 ERP 반응이 나타나게 됐었고, 이렇게 스탠다드 자극과 데비언트 자극을 섞어서 이제 자극을 제시해주는 방법을 오드볼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오드볼 패러다임은 시각 자극이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운드 자극이 사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이냐 오디토리냐에 상관없이 스탠다드 자극이 반복이 되다가 데비언트 자극이 나타났을 때의 반응을 보는 실험 패러다임 방법이 오드볼 패러다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드월 패러다임을 이용을 해서 이런 ERP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졌고, 그 중에서도 이제 P300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ERP 패턴을 살펴보면 이렇게 지금 아래쪽이 플러스 극성, 위쪽이 마이너스 극성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나타나는 피크를 P로 표시를 하고 마이너스 쪽으로 나타나는 피크를 N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ERP를 표시를 할 때. 그리고 이 피크들이 몇 번째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P1, 2, 3 또는 N1, 2, 3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몇 밀리세크 정도에 나타났느냐에 따라서 뭐 N100, N200, 뭐 P300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P300이라는 반응은 자극이 주어지고 나서 한 300ms 정도 이후에 나타나는 이 파지티브 피크를 P300이라고 부르고, 이 P300 반응은 스탠다드 자극에 대한 P300 반응보다 데비언트 자극에 대한 P300 반응이 더 세게 나타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P300 반응은 이 데비언트 자극이 얼마나 드물게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이 P300의 세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자극이 조금만 반복됐다가 데비언트 자극이 나타나면 P300 반응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는데, 스탠다드 자극이 여러 번 나타났다가 데비언트 자극이 굉장히 드물게 발생을 한다면 그때는 P300 자극이 더 세게 나타난다 라는 것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드볼 패러다임을 통해서 알게 된 이러한 P300 특성을 통해서 이러한 P300 베이스드 BCI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P300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이 주어지고 나서 약 300ms 이후에 나타나는 파지티브 피크를 우리가 이제 P300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피험자가 자극에 얼마나 주의를 하고 있느냐, 집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P300의 앰플리튜드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P300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 방식이 로우 컬럼을 이제 깜빡이면서 그 글자에 집중하게 하는 방식인데, 아래 그림과 같이 하나의 컬럼이 깜빡이거나 하나의 로우가 깜빡이면 내가 집중하고 있는 글자에서 P300 반응이 더 세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P300 반응의 앰플리튜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문자를 선택하고자 했는지를 파악하는 방식이 P300 방식입니다. 이러한 P300 반응은 보통 페리에탈 영역 중에서도 센트럴 영역 쪽에서 세게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1020 시스템을 기준으로 했을 때 CG 채널에서 세게 나타난다라고 잘 알려져 있고, 꼭 CG 채널이라고 한정지을 수만은 없고 피험자마다 이제 PZ 채널에서 세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떤 비주얼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옥시피탈 영역에서도 반응이 세게 나타나서 OG 영역에서도 P300 반응이 세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P300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이 P300이 잘 안 나타나는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험자가 계속 집중을 해서 어떤 글자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주의 집중력이 떨어진다 라거나, 또는 이제 데비언트 자극이 드문드문 나와야 되는데 데비언트 자극이 너무 금방 다시 나온다 라고 하면 이 두 번째 데비언트 자극이 나올 때는 그거에 대한 P300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또 헤비추에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자극을 보는 게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극이 계속 나한테 너무 익숙해지면 이 P300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또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P300 베이스드 BCI를 할 때 또 알아야 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데비언트 자극이 나타났을 때 그거에 대한 P300 반응이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자극 간격이 적절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극과 자극 간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인터 스티뮬러스 인터벌이라고 해서 ISI라고 해요. 이 용어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P300 베이스드 BCI 시스템을 이용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싱글 트라이얼로 문자를 예측을 하기보다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트라이얼을 반복해서 측정을 하고, 그래서 여러 번 프레딕션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글자를 이제 프레딕션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멀티플 트라이얼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정확도가 계속 향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글자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100번의 트라이얼을 반복을 한다 라고 하면 정확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스펠러를 사용을 할 때 한 글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P300 베이스 BCI를 사용을 할 때 꼭 정확도만을 가지고 이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정확도도 높아야겠지만 내가 타이핑을 하는 속도도 빨라야 이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개념이 ITR이라는 개념인데, Information Transfer Rate이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량을 시간 내에 보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B라는 것을 이런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B가 그 트라이얼당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보냈는지를 비트 단위로 나타낸 값이 이제 B 값이 되고, 이 수식에 들어가는 미지수가 이제 n과 p가 있는데, n은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를 의미하고, 예를 들면 내가 P300을 가지고 6x6의 컬럼에 스펠러를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때 n이 이제 66, 36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n이 36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p는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가 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도와 내가 몇 개의 단어를 예측을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이 b를 구할 수가 있고, 이 b를 다시 이 b를 계산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으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IT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ITR의 단위는
비츠 퍼 미닛으로 사용을 하고 이때 이 t라는 건 분 단위로 평균 시간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ITR을 구해줘도 되고, 제가 이번에 수업 자료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런 수치들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수치들을 입력을 해서 ITR을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퓨전 매트릭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것은 P300 베이스드 BCI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BCI 연구를 했을 때 그 결과를 이제 리포팅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게 사실은 이 통계학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던 테이블을 이 BCI 쪽에서도 이제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BCI를 통해서 예측한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한 테이블이다, 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 컨퓨전 매트릭스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컬럼은 추루값을 나타내고 로우는 이제 프레딕션 값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탠다드 자극에 대한 반응과 데비언트에 대한 반응을 P300을 가지고 예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데비언트 반응이면 파지티브, 만약에 데비언트 반응이 아닌 이 스탠다드에 대한 반응을 네거티브라고 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데비언트면 이제 파지티브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파지티브일 때 프레딕션이 파지티브면 잘 예측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데비언트 자극이 아니었을 때 데비언트 자극이었다라고 하면 틀린 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데비언트 자극이었는데 데비언트 자극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틀린 게 될 거고, 데비언트 자극이 아닌데 데비언트 자극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맞은 게 되겠죠. 근데 이때 만약에 내가 데비언트 자극일 때 데비언트라고 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예측을 모든 P300을 다 데비언트 자극이다 라고 한다면 데비언트 자극일 때는 데비언트 자극이라고 한 게 100%가 될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데비언트 자극이 아닐 때에 대한 오차를 구하면 이 오차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데비언트 자극이 아닐 때 내가 데비언트 자극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예측값을 다 데비언트 자극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 값은 높겠지만 파지티브일 때 데비언트 자극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에러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나타내서 파지티브일 때 파지티브라고 하는 게 높아야 되고, 또 네거티브일 때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이 높아야 되는 것이고, 또 네거티브일 때 파지티브라고 하는 것이 에러가 낮고, 이제 파지티브일 때 네거티브라고 하는 이 에러가 얼마나 낮은가.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걸 표로 나타내는 것을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만약에 추루값이 파지티브였는데 예측이 파지티브라고 하는 것을 맞췄으니까 맞췄다. 그래서 파지티브인데 추루로 맞췄다. 그래서 추루 파지티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일 때 네거티브로 맞추는 것을 추루, 이 경우도 맞춘 경우니까 이제 추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루 네거티브라고 부르고, 틀렸을 경우는 false라고 붙고, 원래 이제 추루 값이 네거티브인 경우는 false 네거티브, 만약에 원래 값이 파지티브인 경우는 false 파지티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를 통계학에서는 타입 2 에러, 타입 1 에러라고 각각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 BCI 시스템의 애큐러시를 따져줄 때는 이 각각을 이제 P, FN, FP, FTN으로 표시를 하면 이 전체 네 경우의 합분에 이 맞은 경우, true positive 더하기 true negative가 애큐러시가 되는 것이고, sensitive라는 것은 이렇게 구해지는데 TP 더하기 FN분의 TP. 그래서 만약에 프레딕션이 파지티브라고 했을 때, 데비언트 자극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데비언트 자극일 확률을 sensitivity라고 부르고, 만약에 프레딕션 값이 네거티브일 때 이 값이 진짜 네거티브일 확률을 스페시피시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TN과 FP분의 TN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P300의 애큐러시를 따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애큐러시가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센시티비티가 얼마인지 또는 스페시피시티가 얼마인지 그리고 좀 전에 배웠던 ITR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페이퍼에다가 이제 작성을 하면 내가 만든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P300 베이스드 PCI의 원리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P300 베이스드 PCI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점부터 살펴보면 P300 베이스드 PCI는 SSVP와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티뮬라이를 필요로 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SMR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티뮬라이가 필요가 따로 없었죠. 근데 이제 P300이나 SSVP 같은 경우에는 시각 자극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단점이 있고 SMR 때 설명했던 것처럼 이 P300 베이스드 PCI나 SSVP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볼룬터리하게 그러니까 자기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SMR 방식 때 설명한 것처럼 실험 세팅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SSVP 방식과 비교를 하면 ITR이나 애큐러시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P300과 SSVP를 비교를 하면 SSVP가 정확도도 더 높고 ITR도 좀 더 빠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P300 베이스드 P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텐션, 내가 그 원하는 글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장점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SMR 방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SMR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2가지나 3가지, 많아야 한 4가지 정도를 구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P300 베이스 PC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선택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행과 로우와 컬럼이 이제 각각 6x6이다 라고 하면 36개의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내가 6x6이 아니라 더 크게 만약에 시각 자극을 준다고 하면 더 많은 선택이 가능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선택지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이제 SMR 방식 같은 경우에는 피험자가 움직임을 상상하는 훈련을 굉장히 오래 열심히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뭐 몇 주에서 몇 달 정도를 트레이닝을 해야만 이 SMR을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P300 베이스드 PCI 같은 경우에는 물론 캘리브레이션을 위해서 약간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들이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이 피험자가 뭐 그 P300 반응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굉장히 트레이닝을 오래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하드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큰 장점 중에 하나고 SMR과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실 P300과 SSVP를 비교하면 P300보다는 SSVP가 장점이 많아요. 정확도도 빠르고 정확도도 높고 속도도 더 빠른. 그런데 이제 P300이 SSVP보다 더 좋은 장점은 뭐냐면 SSVP는 시각 자극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P300은 상대적으로 시각 자극이 느리게 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P300 기반의 이제 PCI가 SSVP 베이스드 PCI보다는 이제 눈의 피로도가 좀 더 덜하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그널 프로세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그널 프로세싱 과정은 뭐 SMR 방식이든지 P300 방식이든지 SSVP 방식이든지 사실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3가지 방법 다 이제 이지 시그널을 어널리시스를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서 모델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프레딕션을 해서 사용을 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래서 어널리시스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노이즈를 제거를 해주는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벤트를 기준으로 해서 에포킹을 해주고
이 에포킹 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P300 반응은 당연히 뭐 300ms 주변에 나올 거다. 그리고 뭐 CZ 영역 주변에서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피험자들마다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0ms 주변에서 나올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200ms 전후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400~500ms 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시간대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이 영역들이 어떤 사람은 뭐 CZ 영역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뭐 PZ 영역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OZ 영역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이렇게 이제 영역들도 각각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봐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내가 시간은 어느 구간을 잡을지 채널은 어느 채널을 사용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되면 프리프로세싱 과정까지 에포킹 과정까지는 동일하게 거친다고 했죠. 트레이닝 때도. 그리고 나서 어널리시스 과정을 통해서 결정한 파라미터들을 토대로 피처를 익스트랙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CG 채널과 OG 채널을 특징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때 피크 때의 파워를 내가 특징으로 사용을 하겠다. 라고 하면 뭐 CG 채널, 뭐 OG 채널의 그 P300의 파워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앰플리튜드 값을 계산을 하고 그래서 그걸 하나는 X축, 하나는 Y축에 이제 매핑을 한다라고 그냥 딱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2차원으로 이제 특징을 두 개만 추출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이제 매핑이 되게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뭐 딥러닝 알고리즘이 됐든지 LDA나 SVM이 됐든지 이런 알고리즘들이 데이터를 나누는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될 거고 테스트 과정 때는 마찬가지로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고 온라인인 경우에는 이런 에포킹 과정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로부터 프리프로세싱을 하고 동일하게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을 거쳐서 그럼 이 좌표에 이제 새로운 점이 찍히게 되고 그럼 얘가 무엇인지를 이제 예측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그널 프로세싱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P300 베이스드 BCI 방법의 연구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300 베이스드 BCI 연구를 할 때 많은 연구가 되어진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 시각 자극을 어떻게 프리젠테이션 하느냐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제가 좀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그널 프로세싱 과정에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P300 반응이 나타났을 때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을 때는 이 P300의 앰플리튜드 값을 이제 입력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뭐 CZ랑 OG 채널 두 개를 사용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뭐 프리프로세싱은 어떻게 거치는 게 좋은지 또는 이게 아니라 여러 채널들을 보는 게 좋은지 또는 뭐 이 피크가 아니라 얘를 평균을 내거나 주변에 있는 값들을 사용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의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들이 가능할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애큐러시가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또 많이 진행이 됐고요. 또 이제 물론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클래시파이어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면 더 정확도가 높은지 이런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거는 SMR이나 SSVP 같은 것도 동일한 내용들인데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이제 SMR이나 SMR과 P300을 섞든지 아니면 P300과 SSVP를 섞든지 SSVP와 또 SMR을 섞든지 이렇게 또는 이 세 가지를 섞든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상의 방법들을 섞어서 정확도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양을 늘리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인식률을 높이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CNN이라고 쓴 이유는 딥러닝 알고리즘 중에 CNN만 연구가 되어지고 있어서 쓴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그 EEG 시그널은 타임 시그널 데이터이기 때문에 LSTM이나 RNN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BCI 연구에서 뇌파 데이터를 처리할 때
LSTM보다도 CNN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이지넷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CNN과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CNN 기반의 딥러닝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지고 있다. 물론 이제 LSTM이나 뭐 이런 다른 방식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뭐 오토 인코더나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사용이 되고 있어서 다양한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 CNN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P300 베이스드 BCI 같은 경우는 이 시각 자극을 제시하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300 베이스드 BCI 방법에 시각 자극을 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로우 컬럼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 번 이 그림을 봤을 텐데 이렇게 로우와 컬럼이 한 줄씩 깜빡이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로우 컬럼 패러다임 방식이고 맨 처음에 이제 P300 베이스드 BCI가 이제 제안이 됐던 게 1988년도에 제안이 됐어요. 굉장히 빨리 제안이 됐죠. 1988년도에 이 P300 베이스드 BCI가 제안이 되게 됐고 그럼 이때 이 사람들이 했던 패러다임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면 잠깐 설명을 했던 것처럼 로우와 컬럼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랜덤한 순서로 깜빡이게 돼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깜빡이는 게 아니라 뭐 135, 135, 뭐 2,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순서가 랜덤하게 깜빡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피험자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글씨의 글자를 쳐다봐라. 그리고 나서 이 글자가 몇 번 깜빡이는지 그 숫자를 세라 라고 이렇게 피험자한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P300 베이스 BCI를 가지고 글자를 예측을 할 수가 있었고 이때 이제 1988년도에 제안이 됐던 이 방식으로 했을 때 정확도가 이제 95% 정도가 됐었고 스피드 ITR이 1분에 약 12 비트를 이제 보낼 수가 있는 이 정도의 그 정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1분에 12비트를 보낸다는 게 이 한 글자를 선택을 하는데 약 26초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린 거죠. 26초가 지나야 한 글자를 치니까 1분 동안 딱 두 글자 정도밖에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정도의 정확도를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느린 시스템이었고 당연히 지금은 이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빨라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어떤 시각 자극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이렇게 이 앞에서 살펴봤던 로우 컬럼 패러다임 방식은 한 번에 6글자씩이 깜빡이게 했는데 이 싱글 캐릭터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한 번에 한 글자씩 깜빡이게 하는 이런 방법이 제안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을 해도 이 로우 컬럼 방식으로 깜빡이면 12번만 깜빡이면 이제 전체 글자가 다 깜빡이게 되니까 빨리 선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싱글 캐릭터 패러다임을 이용을 해서 한 글자씩 깜빡이면 36번이 깜빡여야 전체 글자가 깜빡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리겠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로우 컬럼 패러다임 방식보다는 이 CSP 방식이 한 2배 정도 더 느려요. 그런데 왜 굳이 맨 처음에 제안이 됐던 RCP 방식 이후에 SCP 방식이 제안이 됐는가를 살펴보면 이 SCP 방식을 이용을 하면 이 RCP 방식보다 이 ERP 반응이 훨씬 더 세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SCP 방법이 잠깐 사용이 됐다가 지금은 다시 이 SCP 방식을 다시 사용을 안 하고 있긴 해요.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하지만 이런 연구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RCP 방법 중에서도 RCP는 이제 하나의 로우나 컬럼이 이제 깜빡였었는데 이게 로우나 컬럼이 아니라 랜덤한 글자가 깜빡이도록 하는 방식이 이제 제안이 됐어요. 그래서 랜덤 셋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방법이 제안이 되어졌고 그래서 뭐 개수도 막 랜덤한 것이 아니라 6x6 이런 행렬이라고 했을 때
6개의 글자가 랜덤하게 깜빡이는 거예요. 행과 열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G, Y, B, J, E, R 이렇게 6개의 글자가 깜빡이고 또 그 다음에는 뭐 또 다른 애들이 6개가 깜빡이고 이렇게 해서 그 12번 동안에 모든 글자가 깜빡이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식이 이제 랜덤 셋 프레젠테이션 방식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깜빡였을 때는 어떤 글자가 언제 깜빡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당연히 이제 그 BCI 시스템이 저장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내가 이 글자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랜덤하게 깜빡여서 몇 번째였는지를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순서들도 같이 저장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RSP 방식이 제한이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로우 컬럼 방식으로 깜빡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얘가 깜빡이고 나서 얘가 깜빡인다. 근데 내가 얘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 얘가 깜빡일 때랑 얘가 깜빡일 때랑 계속 비슷한 곳에서 깜빡이게 되면 이 주변에서 깜빡여도 그 P300이 좀 이때만큼은 아니어도 세게 나타나다 보면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이렇게 랜덤하게 글자가 깜빡이게 되면 얘가 깜빡이고 나서 다른 애들이 깜빡일 때 이 글자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더 줄어들게 돼서 정확도가 더 높아지게 되더라 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제안을 하게 됐고, 지금 이 시스템을 제안을 했던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지금 좀 낮게 잡혀 있을 때의 경우에 이 ITR이긴 하지만 정확도가 61.3%일 때 ITR은 32.8 비츠 퍼 미닛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논문에서 이 RCP 방식과 이제 비교를 해놨었는데, RCP 방식이 에큐러시가 58.4이고 ITR이 30.3일 때 이 RSP 방식이 이렇게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정확도도 좀 올라가고 ITR도 좀 올라갔지만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진 않죠. 그래서 좀 효과는 있지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정도였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패밀리어 페이스라는 방식이 또 제안이 됐는데, 이건 뭐냐면 글자가 깜빡이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글자가 깜빡일 때 굉장히 친숙한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나는 방식을 쓰기도 하고, 또는 어떤 캐릭터, 뭐 스마일 같은 캐릭터를 사용을 해서 깜빡이게 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나게 하거나 또는 내 얼굴이 나타나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친숙한 얼굴이 자극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이 또 제안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숙한 얼굴을 나타나게 했더니 이 앞에서 했던 이 결과랑 같은 논문에서 이제 제안을 한 건데, 앞에서는 한 60% 정도의 정확도와 30 정도의 ITR을 갖고 있었다면 이 얼굴로 이렇게 자극을 제시하게 했을 때는 이 논문이 아니네요. 이 논문은 이제 이 논문이긴 한데, 이렇게 얼굴로 나타내면 이 정확도와 ITR이 굉장히 향상된다라는 결과를 이제 리포트를 했고, 지금 이 논문 같은 경우에 ITR이 한 80 정도가 되고 에큐러시가 이제 81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방식보다 상당히 향상이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패밀리어 페이스를 이용을 하면 ITR과 에큐러시를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각 제시 방법으로 T9이라는 방식이 있었는데요.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초기에 모바일 폰에서 사용이 되던 문자 입력 방식의 키보드를 차용을 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세 글자씩 있고 각각 1, 2, 3, 4 숫자에 해당하도록 이렇게 뜨게끔 해주고, 얘네가 이제 당연히 P300이니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깜빡이도록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 T9 방식의 이제 좀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단지 그냥 이렇게 하고 각각 깜빡이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쳐다봤다라고 하면 얘와 관련된 단어들이 이제 이렇게 쭉 같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얘가 깜빡였을 때 M과 N과 O와 숫자 5 사이에서 다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봤으면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애들이 이제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M과 관련된 단어, N과 관련된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내가 이 마운틴을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얘가 2번에 있으니까 이 2번을 쳐다보면 얘가 이 마운틴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한번 봤다가 여기 한번 봤다가 이렇게 두 번 보는 걸 통해서 마운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로 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이 단어들이 서제스천 되는 단어들이 얼마나 잘 서제스천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속도가 굉장히 달라지고 오히려 잘못 서제스천을 하면 굉장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이런 서제스천 프로그램을 새롭게 이제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BCI 시스템을 이용해서 스펠러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다 한 글자씩 치면 사실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써서 이 단어이면 어떤 단어를 치려고 하는지, 우리가 구글 같은 거 검색을 할 때도 관련 검색어들이 이렇게 뜨는 것처럼 BCI를 이용을 한 스펠러를 사용을 할 때도 이렇게 서제스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쉽게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전 베이스드 패러다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레전 베이스드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헥소 스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두 단계를 거쳐서 글자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왼쪽 위에 보이는 것처럼 영역별로 글자가 이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보이는 것처럼 뭐 A, B, C, D, E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 다음에는 뭐 FJ, GH, IJ 뭐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다른 문자들이 있고, 그럼 내가 여기를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럼 이 영역이 선택이 되고, 그럼 다시 이 ABCDE가 이렇게 영역별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팅이 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A를 보게 된다. 그럼 그때 이제 이 A 글자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이제 레전 베이스드 패러다임 또는 헥소 스펠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 밑에 있는 것도 같은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글자가 있고, 여기를 보면 이제 얘가 다시 커져서 그 중에서 또 다른 글자를 선택을 하는 방식인 거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근처에 있는 글자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옆에 있는 자극에 의한 그런 P300 반응이 약해지는 이런 문제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전 베이스드 패러다임이 제한이 되어서 또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시각 자극 제시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제한이 됐었는데, 또 다른 논문 중에서는 이렇게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을 굉장히 많이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두웠다가 점점 밝아지는 방식으로 자극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글자가 이동을 하는 방식, 또는 글자가 이렇게 로테이션, 회전하는 방식, 또는 글자가 이렇게 점점 커지거나 또는 점점 작아지는 방식, 또는 이렇게 점점 이렇게 뿌였던 글자가 점점 선명해지거나 다시 뿌얘지는 이런 방식, 또는 어떤 패턴이 있을 때 이 패턴이 돌아가는 방식, 이런 굉장히 다양한 글자 제시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이제 그 P300 반응이 잘 나타나는지를 비교하는 연구들도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글자가 로테이션 되는 것과 줌인이나 줌아웃 됐을 때 이때가 이제 따를 때보다 이제 애큐러시도 높게 나오고 ITR도 높게 나오더라 라는 것들을 이제 보고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시각 자극 제시 방법을 다 다루진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이렇게 제안이 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P300 베이스 BCI의 정확도와 ITR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또 제가 여기서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이나 클래시파이어를 새롭게 제안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률을 높이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P300 베이스드 BCI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지, 또 거기에서 사용이 되는 개념들, 뭐 ISI나
ITR 같은 것들, 또 컨퓨전 매트릭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시각 자극을 제시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펴본 P300 베이스드 BCI 방법을 또 샘플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매틀랩으로 분석을 하고 또 예측을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